제 친한 친구들이 독일 친구들, 미국 친구들이 저랑 이제 친하니까 이제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안 쳐다보고 얘기를 하느냐, 무시하는 거 아니냐. 어느 나무꾼이 이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네. 근데 나무를 하다가 잘못 나뭇가지를 친다는 게 호랑이 꼬리를 이제 친 거죠. 호랑이도 깜짝 놀랍니다. 이 세상에 놀라지 않는 존재는 다 뭔가 갑자기 닥치면 놀라는 거죠.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이제 잠에서 깨. 그래서 저는 3살 교육이라는 말을 제가 해요. 3살 교육은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가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의 저자 김희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어떤 분이신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대학에서 독일 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연세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사하르프키는 대학에서 독일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그리고 한 30여 년 동안 대학에서 문학과 문화를 강의했고 그리고 이제 초중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청년 강의를 또 하기도 했고 네. 학생들에게 이제 인성 강의도 했고요. EBS에서 독일어 회화 강의도 했습니다. 전공 서적 포함해서 한 네. 30권 정도 제가 저서를 집필했고 연구 논문은 한 70편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인문교양서, 대중서를 집필하고 있고요. 2년 전에 인생에 답은 내 안에 없다 라는 책이 고맙게도 그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랫동안 또 오르기도 했고요. 이번에 이제 그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은 그 후속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지키고 나를 지키기 이전에 어떻게 나를 세우고 바로 세우고 온전하게 지키고 나다운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찾는 고민을 제가 적었고 아마 읽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위로, 위안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인생의 뭐 어떤 그 길라잡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의외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또 힘들어 하잖아요.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책 속에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감정 존중의 절대 원칙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누구나가 어떻게 보면 알고 있으면서 또 누구나가 잊고 사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자존감, 자아 존중감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존심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자존심은 타인과의 어떤 비교에서 생겨나는 우월 심리일 수가 있겠지만 자존감은 그런 본연적인 어떤 자기 확신, 자기 신뢰이고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자존감을 잃고 살아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서열 콤플렉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로서 자리매김을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이제 뭐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입시 위주의 경쟁 구도에서 전국 1등부터 전국 꼴찌까지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죠. 그러면 전국 2위는 1위에게 이제 열등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이게 마치 사다리처럼 위에서 치받치고 밑에를 짓밟고 이렇게 거기서 자존감이 생겨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사회 교육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로서의 어떤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내가 바로 세워야지만이 그 다음에 나를 지킬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성을 지킨다는 건 이미 성이 있다는 거죠. 성을 내가 쌓아야 되는 거죠. 축성이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성을 지키는 거죠. 자존감도 내가 내 자존감을 세우고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자존감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 존중감을
어떤 경쟁이나 비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높낮이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 그대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외로움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책의 초반부에 혼밥 말고 한밥하자라는 글이 참 와닿더라고요. 한밥이라는 말이 재밌으면서도 그리운데요. 혼밥, 혼술이 당연해진 이 시대가 참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같이 사는 배우자나 가족보다 같이 밥을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상대가 밥상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식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식구라는 말이 이제 밥식자에다가 입구자죠. 밥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라는 의미죠. 예전에 이제 대가족에서는 이제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죠. 근데 대가족이 이제 소가족과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 혼밥이 상당히 어떤 그 현재 사회적인 어떤 그 현상으로 이제 대두가 되었는데요. 네.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혼자 정확한 시간에 이제 산책하는 거로 유명한데요. 칸트는 산책은 혼자 했지만 네. 식사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했습니다. 이유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넓힐 수 있고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고양시킨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그 식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족 이외의 구성원들, 뭐 회사든 뭐 학교 친구든 이웃들과 식사를 하는 것도 또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사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정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네. 밥이라는 게 그 생존의 기본 어떤 그 요인, 조건이 되기도 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존의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이 뭐 일부러 혼밥을 하지는 않겠지만 혼밥을 평생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언젠가는 혼밥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혼밥을 하더라도 건강을 지키면서 나 혼자 홀로서기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거고 언젠가는 함께 혼밥하면서 함께서기를 나갈 수 있다. 내가 홀로서기를 바로 할 수 있어야지만이 함께서기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혼밥이라는 사회 현상을 무조건 배격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방치할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그런 사회 문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한밥할 수 있는 문화로의 어떤 이음, 그런 연결고리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교감할 수 있다면 그 대상이 어떤 누구라도 상관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사회적인 그 병리 현상이 있는데 그런 확증 편향이나 그런 뭐 인지 부조화나 진영 논리나 어떤 패거리 문화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자기만의 틀 안에서 이제 안주하는 거죠. 그들만의 어떤 리그가 되는 거죠. 그것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장으로 이것이 이제 치환이 돼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 어떤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좀 불식하고 그들을 우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공동의 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담론을 만드는 데에 그런 식사 자리, 한밥의 자리, 어떤 대화의 자리, 이러한 것들이 열린 담론의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리가 진짜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항상 이렇게 배척하고 우리끼리의 어떤 그 공간에 이제 안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바깥 세상을 볼 수가 없고
플라톤이 얘기하는 동굴의 우상처럼 동굴에 갇혀서 그리고 본인은 사슬에 묶여 있는 것도 모르고 태양은 보지도 못하고 모닥불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슬을 풀어야 되고 동물 밖으로 나가야 되고 개구리는 우물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진짜 우리가 우물 밖으로 뛰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한 예시를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적절한지 모르지만 토끼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네. 미국의 연구진이 토끼들을 사육을 하는데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고지방 그 사료를 먹이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가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건데 네. 유독 한 집단의 토끼만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낮다는 게 이제 그거 밝혀졌어요. 이게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토끼들을 돌보던 연구원이 토끼에게 상당히 다정하게 다가가고 항상 그 따뜻한 그 마음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어떤 존재와 존재 사이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따뜻함, 따스함, 그런 그 다정함, 그 배려나 관심 이러한 것들이 위로가 될 수 있고 치유, 정신 건강, 육체 건강, 건강을 신체적인 건강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힘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은 걸 먹어도 그 상대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는 실험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풋은 같은데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러면 프로세싱, 이게 어떻게 프로세싱이 되느냐? 누구는 밥을 먹고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고, 그럼 나중에 이제 아웃풋은 이제 나오겠죠. 근데 누구는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뭐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고, 그러면 그 아웃풋은 두 경우가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사회도 좀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요즘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용기를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만나는 행위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면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예를 들면 콜포비아라는 말을 하죠. 전화 거는 걸 두려워한다. 포비아가 이제 두려움, 공포라는 말인데, 저는 이제 포비아가 필리아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필리아는 공포, 두려움이 아니고 친근감,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거든요. 내가 만들어내는 불안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식할 필요가 있는데, 그 미국의 32대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두려움 자체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있지만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게 없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허상을 허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그 두려움 이런 거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낯설음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낯설음. 그럼 낯설음은 낯익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만나지 않고서는 거리 두기를 통해서는 낯익음은 안 되겠죠. 다가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소통에 있어서 4대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다가가라. 내가 선생님이고 내가 어른이고 너는 제자고 너는 아이니까 네가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걸어라가 아니고, 누구라도 그 누군가가 내 눈에 보이거나 내가 보면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죠. 먼저 다가가서 그 다음에 눈높이를 맞춰라.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뭐 내가 고지식한 어떤 그런 위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끔 상대방이 좀 낮다 싶으면 내가 낮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낮춘다고 내가 나 자신을 낮춘다 해서 실제로 내가 낮아지는 건 아니겠지.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높일 수가 있는 거고 함께 높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눈높이도 낮추고 눈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사람들이 네. 눈을 안 봐요. 눈을 안 맞춰. 이거 뭐 핸드폰 보느라고 눈을 안 맞추는 거죠.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가장 큰 한국 유학생들의 가장 큰 어떤 그 차이점, 그 현지인들과 차이점 중 하나가 눈을 안 맞추는 거였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했어요. 제 친한 친구들이 독일 친구들, 외국 친구들이 저랑 이제 친하니까 이제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안 쳐다보고 얘기를 하느냐, 무시하는 거 아니냐, 무시하는 게 아닌데 그들의 눈에는 이제 그렇게 비치는 거죠. 오해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영화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다 이렇게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눈 맞추면 눈 내리깔아 어디에 건방지게 시비 거는 줄 알고 무시하는 줄 알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워. 학생들에게도 항상 그 눈을 맞추는 그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눈과 눈을 바로 하게 되면 서로가 피곤할 수 있고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 밑에 사이를 보거나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눈을 보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 시야가 그쪽에 가니까. 그러니까 눈을 맞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어라. 귀도 열어야 되죠. 네. 들으려면 귀를 열고, 그 다음에 내가 보려면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마음을 닫은 상태에서 너 말해봐, 이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어떤 마음의 그런 열린 자세,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나누어라.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나누기라 생각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네 마음은 어떠니?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정답 컴플렉스도 사실은 what's the correct answer? 정답이 뭐냐? 하나의 답만을 추구하는 거죠. 나눌 수가 없는 거야.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What do you think about it? 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함께 나눈다는 거죠. 각자 나누는 게 아니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영어의 divide도 나누다고, share도 나누다죠. 우리말도 나누다가 이렇게 피자 나누듯이 나누는 것도 나누다고, 이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나누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의식의 전환, 가치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나눈다. 결코 어떤 의견도 무가치한 의견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도 쓸모없는 존재가 없듯이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쓸모없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받아들이는 나의 문제인 거죠. 너 왜 못 알아듣니가 아니고 내가 못 알아듣게 얘기를 했나 보구나. 이런 어떤 그 자기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정말 평화로운 담론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누구의 이야기도 내가 포용할 수 있고 나의 의견도 내가 스스럼 없이 개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다 나은 담론의 그런 어떤 그 담론의 장으로 이게 승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의 도구인 SNS를 보면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차가 달리는데 그 안에서 승객이 공을 이렇게 위로 던진단 말이죠. 그러면 기차 안에서 보는 사람한테는 이게 이제 수직 운동을 하게 되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내 손으로 떨어지죠. 수직이죠, 당연히. 기차는 움직이지만. 그러면 기차 밖에서 보면 그거는 포물선 운동인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기어서 가게 되는 거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거죠.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우습게 농담 같은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나무꾼이 이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근데 나무를 하다가 잘못 나뭇가지를 친다는 게 호랑이 꼬리를 이제 친 거죠. 호랑이도 깜짝 놀랍니다. 이 세상에 놀라지 않는 존재는 다 뭔가 갑자기 닥치면 놀라는 거죠.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이제 잠에서 깬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무꾼도 또 덩달아 놀라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제 계속 이제 그 나무꾼을 잡기 위해서 이제 막 가지를 막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버티다가 이제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뭐 운이 없이
호랑이 등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는 더 깜짝 놀래. 그래서 그냥 달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랬더니 그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그 호랑이 등을 타고 가는 나무꾼을 보고, 아, 누구는 이때 학교에서 진짜 정말 땀 흘려서 일하는데 누구는 호랑이 타면서 저렇게 즐기고 드라이브 하냐. 나무꾼은 죽기 살기인 거거든요. 그쵸. 생존의 문제고 살기 위해서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거고, 농부는 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호랑이를 타고 달리고 신나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느 입장,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본질이 달리 보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나의 시각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나의 어떤 그 틀 안에 나를 가두는 게 아니고, 네. 그 틀을 확장하거나 틀을 깨거나, 틀을 넓혀서 인식의 폭을 좀 넓혀서 성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 지금 아까 SNS 얘기를 했는데, 인정받고 싶으니까 이렇게 멋진 걸 올리는 거죠. 자랑하고 싶어. 네,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웃는 거를 올리고 싶지, 우는 거 올리고 싶은 게 아니고, 멋진 옷을 입은 거 올리고 싶지, 뭐 찢어진 옷을. 인정 욕구는 기본적으로 대등 욕구에 시작합니다. 대등 욕구. 같아지고 싶어진 거죠. 나도 너만큼 할 수 있어. 대등 욕구는 저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도 너와 함께 우리가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내 실력을 키우는 거니까. 문제는 우월 욕구거든요. 남보다 내가 더 나아지고 싶은 욕구죠. 네. 그러니까 그 우월 욕구는 이제 과시 욕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힘이 주어지면 이제 지배 욕구가 되는 거죠. 폭력화 되는 거죠.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인정을 하면서 보다 나은 어떤 존재의 그런 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네. 책의 중간 부분에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재밌는 우화가 있는데 동물 전쟁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동물 나라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자가 이제 총사령관이 돼서 이제 그 군사들을 모읍니다. 근데 네 마리가 그 자원 지원을 한 거예요. 한 마리는 토끼, 다른 한 마리는 당나귀,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개미, 그리고 코끼리. 이렇게 이제 네 마리가 지원을.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 보니까 이거는 가소롭기가 한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토끼는 너무 겁이 많아. 당나귀는 너무 멍청해. 개미는 너무 미약해.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덩치만 큰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부적격이다. 생각을 달리하면 이들은 부적격이 아니고 가장 적격한. 왜냐? 토끼는 빠르기 때문에 척후병으로 쓸 수가 있는 거야. 네. 전쟁일 때 상대 진영을 빨리 가가지고 정보를 알아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당나귀는 그 입이 길기 때문에 이제 그 나팔수. 야, 저기 온다라든가 아니면 뭐 도망가라라든가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미는 잘 보이질 않으니까 밀정. 몰래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정보를 캐가지고 나오고 스파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코끼리는 물자 수송하는데 코끼리만한 그런 힘이 워낙 크니까 물자 수송을 담당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는 이 약점 때문에 안 돼가 아니고 넌 이러한 강점이 있으니까 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자기에 필요한 인재로 만들어주는 게 사회의 역할이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안 돼라고 매도하거나 패배의식이 적게 만드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우화가 있는데, 옛날에 신이 이제 그 세상을 창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동물들을 만들었는데, 새는
상당히 불만이야. 나는 뭐 다리도 뭐 3다리 가늘고 뭐 몸집도 별로 뭐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게다가 내 등에는 뭐 이렇게 짐 같은 게 위에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번잡하게 하냐 번거롭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신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새에게 너의 등에 있는 건 짐이 아니라 날개다. 그 날개를 펴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녀라. 자유를 만끽해라. 날개가 짐이 아니고 힘인 거죠. 근데 우리는 날개를 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날개도 펴지를 못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서 이렇게 펼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억압된 그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육 환경이 바뀌어서 짐이 아니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3살 교육이라는 말을 제가 해요. 3살 교육은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가 아니라 세우고 살리는 교육. 그 약자. 세우고 살리는 교육. 너무 좋은 말이에요. 세우고 살린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키우고 자신의 이제 소양을 키우고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경쟁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함께 모아서 협력해 가면서 보다 나게 자기 발전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메커니즘, 교육의 메커니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꼭 기억해야겠어. 3살 교육.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타인과 나를 존중하고 또 칭찬하고 또 믿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젊은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덕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년층, 노년층에게도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말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인생 살다 네. 는 리빙이고 그다음에 이제 늙어간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그래서 에이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안티에이징,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또 말, 이제 덜 빨리 늙게끔 천천히 늙게 하자. 근데 이제 웰 에이징이라는 말을 이제 웰 잘 늙어가자는 거죠. 늙어가는 게 뭐 누가 잘못해서 늙는 것도 아니고 형벌도 아니고 자연의 순리거든요. 새싹이 아름답듯이 저는 단풍도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웰 에이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늙고 뭐 뇌가 이런 게 아니고 뇌는 늙는다는 것보다는 새로운 세포가 계속 하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다른 거니까 늙는 게 아니고 성숙해 간다, 익어 간다라는 게 올드가 아니고 라이프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치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버려지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버려지는 게 아니고 뿌려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려지는 거는 쓰레기고 뿌려지는 건 씨앗이죠. 그렇죠.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힘겹게 힘든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대한민국이죠. 그들이 버려지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씨앗이 돼서 우리 사회에 뿌려졌고 그 결실을 지금 젊은 세대가 맛보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늙음은 부패가 아니고 발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세대 갈등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그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데 심각하죠.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또 거기에 관한 뭐 책도 쓰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그 세대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젠더 갈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와 나의 어떤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좀 벗어나야 돼. 너와 나의 그런 그들만의 그들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라는 틀로 그렇게 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연을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화의 담론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 관심 있게 읽어봐야겠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발간된 이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이 책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를 지키는 법, 아까도 이제 서두에 얘기했지만 네. 이제 이 책은 나란 누구인가, 어떤 정체성의 문제, 네. 그리고 나는 누구와 함께하는가, 관계성의 문제, 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목적성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쓴 거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무한 경쟁사회에서 힘들어하는, 지치고 많은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조금은 위로 위안이 되고 그들에게 어떤 긍정의 힘을 좀 불어넣고 그들이 어떤 보다 나은 삶을 향해서 즐겁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끔 네. 그러한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기 위해서 책을 제가 집필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고 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상처나 이런 게 힐링이 치유가 되고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침 또 이 책의 뒷부분에 보니까 저희 독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교수님 이거를 남겨 주시면은 저희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네. 예. 이 글 쓰면서 저도 나에게 이제 진짜 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도 많이 그 위안을 얻고 이제 힘을 얻거든요. 네. 저도. 좀 외람되지만 저는 너무 사랑스러워. 네. 제가 한번 읽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야.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 그에 따라 세상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니까 앞으로는 긍정적인 생각만 할 거야. 부정적인 생각은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돼. 부정을 부정하면 긍정이잖아. 그러면 이 세상은 온통 환하게 빛날 거야. 난 언제나 내일이 기다려져.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니까. 뜨는 해와 지는 해는 같지만 오늘과 내일은 분명히 다를 거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꿈꿨듯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거야.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면 나는 다시금 새롭게 태어날 거야. 지금 내가 들어선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야.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 하지 마. 너무 서두르지도 마. 아무리 바빠도 두 발을 한꺼번에 내디뎌서는 안 돼.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언젠가는 내 인생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거야. 그냥 산책하듯이 즐겁게 앞으로 걸어가는 거야. 가끔은 휘파람을 불면서. 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